지금이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이 기간만큼은 전화가 오면 끊지 마시고 어제 어떤 방송을 들었냐는 질문에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건강 365를 들었다 응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엔 최은경 아나운서가, 주말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진행하는 건강 365.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365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혈압은 아주 흔한 질환이고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흔해서 소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혈압 어떻게 이해하고 조심해야 할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철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고 병원도 또 힘드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저희야 그래도 그 일반 사회 분들보다는 도리어 좀 이렇게 저희 자체가 격리돼 있으니까 어차피 생활 자체가 격리돼 있어서 아주 큰 변화는 없는데 훨씬 더 조심을 하고 있죠. 병원 자체도 출입에도 굉장히 그 제한을 두고 있고, 저희도 이제 병원 출근하면서 계속 체온 재고 하루에도 2번씩 체온 보고를 하고, 병원 내 감염이 제일 큰 문제니까 저희는 각별히 일반 사회보다 더 조심하고 있는데, 제 일상생활에는 뭐 주로 지금 요즘은 이제 진료보다 연구에 더 전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주제가 고혈압인데요. 사실 네.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 그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그 하나 대상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또 고혈압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혈압 어느 정도로 흔한지 궁금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고혈압에 대해서 질환으로 이해를 하시는 건 조금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질환으로, 병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은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뭐 약을 먹다가 이제 약을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 이제 완치가 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고혈압은 병이나 질환이라기보다는 체질로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인구의 한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성인 인구에서 집계가 되는데,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약간 고혈압의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잡던 시절에는 30에서 35%. 근데 최근에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나온 미국 고혈압학회, 미국 심장학회 고혈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45에서 50%까지 성인 인구에서 고혈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체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성인 인구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체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고혈압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생활 습관하고 연관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거를 요즘은 이제 생활 습관병, 저는 그 병이란 말도 여전히 계속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생활 습관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식이 습관, 그다음에 생활 습관, 운동 습관,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전적으로 그 호모사피엔스, 인간이라는 종이 유전적으로 원래 이런 굉장히 뭐 시기가 아주 풍부하거나 활동량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 발달된 종이 아니어서 원래 마르고 채식을 위주로 하고 뭐 이러던 체질이 현대 이제 풍족한 사회로 접어들면서 영양을 자꾸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은 많이 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약간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체질이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일단 고혈압은 하나의 뭐 체질로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고혈압이 이렇게 많은 것, 또 어떤 우리가 현대로 들어오면서 그 어떤 인류가 겪게 되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삶의 어떤 스타일이 바뀌면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잘 정리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젊은 사람들도 고혈압 환자가 좀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젊은 연령층에서의 그 고혈압 변화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젊은 층에서 우리가 보통 젊은 층이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전, 여자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의 고혈압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도 역시 조금 아까 정리하신 것과 같이 사회 문화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렇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예전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그런 국가에서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던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지 않던 고혈압 유병률이 점차 이제 선진화돼 가면서 더 서구화돼 가면서 늘어나는 것과 똑같이 점점 청년층에서도 청년 뭐 소아비만도 늘어나고 뭐 이러는 사회 분위기니까 그런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청년층에도 고혈압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겠는데 그럼 고혈압 특성이 증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이 고혈압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랑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고혈압인 분들이 많겠네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고혈압이란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 병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증상이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고혈압 때문에 뭔가 몸에 딱 증상이 느껴질 정도가 되려면은 혈압이 한 250, 뭐 270 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측정을 해보기 전에는 혈압이 높은지 내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고혈압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사는 게 당연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건강검진이라든가 뭐 국민건강검진까지 좀 발달돼 있어서 혈압 측정을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니까 그런 데서 체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나마도 실시하지 않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걸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고혈압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부족한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러면 고혈압을 보통 진단받는 계기는 어떻게 찾아오나요? 이거는 많은 경우에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가 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배가 아프거나 등등을 해서 일반 1차 의료기관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혈압을 재보면은 쟀더니 혈압이 높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1차성, 2차성으로 나누기도 하나요? 네, 1차성, 2차성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 그러면은 크게 1차성, 2차성으로 나누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선은 대부분의 고혈압은 그냥 1차성,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고혈압 그러면 1차성 고혈압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2차성 고혈압이라는 거는 1차성이라는 건 고혈압 그냥 체질적으로 고혈압이 생긴 상태고 2차성 고혈압이라는 거는 몸에 있는 다른 병에 의해서 다른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다른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혈압이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면 무슨 몸의 호르몬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체중 과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고혈압 그러면 1차성 고혈압을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차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은 많은 경우에 실제로 치료가 되죠. 그거는 어떤 그 병의 발현 양상이니까요. 우리가 증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혈압을 또 올리는 것들이 있나요?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병 중에는 좀 뭐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몸에서 이제 아드레날린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드레날린 계통의 그런 그 혈압을 올리는 그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그런 무슨 양성 종양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혈관 자체가 콩팥 쪽에 혈관이 좁아지면서 그거에 의해서 또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 병이고
또 그러니까 과다한 비만이라든가 아니면은 과다한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라든가 갑자기 몸에 염분을 갖다 많이 섭취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생활 습관 또는 체격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그리고 임신 중에 생기는 고혈압도 2차성 고혈압으로 분류를 우리가 하죠.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그럼 교수님, 이 일반인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고혈압이 이제 발견이 됐다면 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1차성일 수도 있고 2차성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고혈압을 그냥 혈압이 높다고 약만 처방받아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게 혹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뭐 콩팥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아드레날린 뭐 그것의 문제인지 갑상선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는 것들이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혈압이 문제가 돼서 혈압 때문에 병원을 찾으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우선은 일반적으로는 1차성 고혈압을 먼저 당연히 생각하죠. 그게 워낙 빈도가 높고 그 2차성 고혈압은 워낙 빈도가 낮으니까. 비율로 보면 한 얼마 뭐 90대 10 정도 되나요? 90대 10보다도 적습니다. 한 뭐 95대 5, 93대 7 정도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어서 일반적인 중년 이후에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서 발견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차성 고혈압을 당연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우선은 뭐 혈압의 혈압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든지 혈압이 과다하게 높든지 아주 조금 높든지 간에 생활 습관 조절은 꼭 좀 강조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약을 추가로 일찍 처방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처방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특정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다. 또는 최근에 바로 얼마 전까지 한 6개월 전까지 혈압이 거의 정상이었는데 혈압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한 200까지 올라가 있더라.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또는 혈압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심한 가슴 두근거림이라든가 얼굴 화끈거림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동반된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든가. 그래서 특정한 어떤 경우에는 2차성 고혈압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생활습관 조절이라는 거는 모든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2차성 고혈압인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 특별한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혈압이 문제가 되는 게 그 혈압 자체 때문에 무슨 갑자기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일들은 굉장히 사실은 요새는 드물고요. 장기적으로 혈압이 계속 높았을 때, 이를테면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압이 어떤 상수도에 수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있으면 웬만큼 상수가 견디다가 그게 한 5년, 10년 정도 지속이 되면 점점 균열이 간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 경우에는 그거에 의해 만성적인 합병증의 문제니까 네. 혹시 고혈압하고 연관되어 있는 콩팥의 문제라든가 눈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심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한 체크는 일반적으로 다 필요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이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그것에 일으키는 2차성 원인을 찾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고혈압이 발견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오랫동안 앓고 계셨을지 모르니까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들,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콩팥이나 눈에나 이런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고 고혈압에 동반된 그런 합병증, 심장이라든가 콩팥 이런 데들이 무슨 이상이 발견이 되면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혈압의 조절 목표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쓰는 약도 조금씩 달라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조금 더 검사로 이렇게 본인이 취약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 있다는 거는 이게 가족 중에서도 고혈압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가족력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 가족력은 사실 뭐 의사 생활을 좀 한 몇십 년 정도 하다 보면은 웬만한 거 다 유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인데 고혈압은 유전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유전성이 굉장히 뭐 강해서 뭐 무슨 혈우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고혈압 뭐 어떤 병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유전이 돼서 누가 그 집안에 고혈압이 있으면은 나는 몇 퍼센트로 고혈압이 될 거다 이런 거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인데 사실 굉장히 유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전성은 틀림없이 고혈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집안에 내력이 있으면 그 젊었을 땐 괜찮지만 중년 이후에 고혈압 체질로 바뀌는 경우들은 뭐 굉장히 흔하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 혈압하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건 맞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혈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가 혈압 수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심장이 혈액을 펌프를 해서 그게 이제 혈류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그게 혈관 벽에 미쳐지는 압력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 낮으면은 혈류가 뇌나 이런 데로 가지를 못하니까, 특히 뇌로 가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혈압은 일정한 수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 뭐 육체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스트레스 많이 아마 그 박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특히 심리적인 스트레스 맞아요. 얘기하실 텐데 네. 그런 육체적인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뇌라든가 몸에 그 혈액이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심장이 더 빨리 뜹니다.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긴장을 하면. 네. 그렇게 되면은 혈류가 더 많이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압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혈압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화가 난다든가 내가 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든가 이럴 때는 뇌 기능도 더 활성화해야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혈압이 오르냐 이러면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그거는 한목적적으로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네. 문제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될 때 혈압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느냐,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느냐, 요거는 아직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는 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이 고혈압이라는 체질을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네. 스트레스가 혈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긴 하지만, 고혈압 체질로 바꾸는데 스트레스가 작용한다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도리어 고혈압 체질을 가지고 있는, 고혈압 때문에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걸 조금 방지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요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교수님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제가 고혈압에 갖고 있던 시각들, 인식들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일시적으로 혈압은 올릴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만성적인 그 고혈압, 그러니까 계속 혈압을 높게 유지시키는 게 그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건 아직 좀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혈압 기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으려면 뭐 받으려고 하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고혈압 진단 기준은 어떻습니까? 고혈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단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고혈압이라고 해서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오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감기에 걸려서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뭐 160이 나왔다, 170이 나왔다, 뭐 이렇게 고혈압이니까 약 먹어야 된다라고 약 먹어야 되나요?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해서 약을 먹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 아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혈압은 일반적으로 뭐 많이 안 올라가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혈압 때문에 머리가 높아가지고 그 혈압 관리하러 왔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발 그거를 좀 바꿔서 생각하시라고.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머리가 아플 때는 혈압 치료를 할 게 아니라 두통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아. 그러면 혈압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다른 데가 아플 때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가 말씀드린 육체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데가 고혈압이냐 아니냐 어떤 진단을 내릴 때, 판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혈압을 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스트레스 상황이냐, 뭐 힘든 상황이냐, 몸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면은 편안한 상황이냐인데, 보통 자동차 엔진은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요. 자, 엔진을 시동을 걸었을 때 공회전을 하고 있을 때 막 한 3,000rpm, 4,000rpm 올라간다. 이거는 고장 난 거죠. 이상한 거죠. 네. 근데 악셀을 밟았는데 2, 3,000 올라간다. 악셀레이터를 딱 밟았는데 2, 3,000 rpm 올라간다. 이건 정상이잖아요. RPM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회전하는 당시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고, 네. 스트레스 일을 하고 있거나 막 어디 움직이고 있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악셀레이터를 밟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몸이 움직이거나 뭐 신경을 쓰고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내 혈압 한번 재봐서 혈압을 재봤을 때는 높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고혈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자동차를 공회전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편안히 쉬고 있을 때, 내 몸이 그냥 기본적인 대사만 하고 있을 때, 이때도 혈압이 높은가, 쓸데없이 혈압이 높으면 안 되는 시기에 혈압이 올라가 있는가, 이때 혈압을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시 혈압이네요. 그렇죠. 안정시 혈압이 기준이 되고,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대한 고혈압학회 기준으로는 안정시 혈압에서 수은 혈압계로 쟀을 때 140mm 수은, 90mm 수은, 요거 미만을, 그걸 이상을 이제 우리가 고혈압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 번 측정하게 되나요? 그렇죠. 보통은 한 5분 간격으로 3번 정도를 해서, 좀 연구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을 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 처음 될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또 혈압을 재는 것 자체 때문에 긴장을 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조금만 긴장해도 혈압이 막 춤을 추는 그런 분들까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3번 정도 측정을 해서 제일 낮은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요거는 조금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약간 지침에 따라서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외래를 방문한 환자분이 그렇게 3번 측정해서 혈압이 140에 90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혈압의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딱 혈압을 재봤는데 140에 90 나왔다. 또는 140에 95. 요 정도는 우리가 1단계 또는 1수준, 첫 번째 수준, 그레이드 1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의 가벼운 고혈압 정도라면은 우선은 이제 약은 당장 서두르 쓸 필요는 없고, 생활 습관만 좀 조절을 하면 혹시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기대를 하고, 그리고 생활 습관 조절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죠.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다음에 일상생활요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방금 1기 얘기하셨으니까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2기는 이제 그런 단계. 보통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수치가 어떻게 정도 되나요? 수치가 2기라고 교수님께서 이거는 좀 위험하다. 네, 기준은 수축기 혈압을 해서 160을 넘어가면 보통 지금은 이제 2기라고 돼 있죠. 그러면 2기인 분들이 교수님 딱 외래에 오셨다, 딱 혈압을 3번 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약을 쓰는 거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잰 혈압이 사실은 새로 나온 기준도 그렇고 점점 이제 고혈압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되면서 병원에 와서 재는 혈압 자체도
일종의 긴장 상태에서 재는 혈압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재는 혈압만 가지고는 좀 한번 그 판단하기 좀 힘들고, 조금 혈압이 높은 그 이기혈압, 고혈압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게 정말 이기고혈압이 맞는지에 대해서 재측정을 갖다 몇 번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을 해서 생활에서 중에서 혈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혈압계를 본인이 구매를 해서 가정에서 혈압 추이를 갖다가 쭉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켜보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또는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게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을 재기 전에 좀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커피나 뭐 화장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음식은 뭐 식사는 과하지 않게, 왜냐하면 식사를 많이 하면 그 자체도 직후에는 혈압이 올라가고, 뭐 소화시키면서도 혈압이 또 떨어지거든요. 혈압이란 게 워낙 하루 종일 변하는 거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게 왜 내 혈압은 잴 때마다 다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잴 때마다 다르다고 그러고, 기계에서 잴 때, 이 기계에서 잴 때 다르고, 저 기계에서 잴 때 다르고, 기계에서 잴 때, 기계에서 잴 때 다르고, 직접 그 병원에 와서 맞아요. 제가 쓰는 혈압계를 재줄 때 다르고, 왜 혈압이 다르냐고 그러면 네. 거꾸로 반문을 해요. 그러면 고혈압이 계속 그렇게 차이가 나시는 걸로 봐서는 사람이 맞으십니다. 혈압이 잴 때마다 똑같으시다면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람이 아니거나 로봇이거나, 네. 아니면은 혈압계가 고장이 났거나. 혈압은 순간순간 계속 변하거든요. 마치 기온이 하루 종일 변하듯이 아침엔 낮고 낮에는 올라가고 뭐 이런 기온은 그렇잖아요. 혈압은 뭐 아침에 좀 더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하루 종일 변하는 게 고혈압이기 때문에 혈압을 갖다가 재는데 좀 안정하지 못한 상태는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식사는 가능하면 가볍게 하고, 음료는 정말 약간 그런 긴장 상태를 올릴 수 있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가능하면 한 2시간 안에는 피하고, 화장실은 물론 다녀오는 게 좋죠. 화장실에 그렇잖아요.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상태는 긴장 상태잖아요. 네. 긴장 상태에서는 혈압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해소를 하고, 좀 충분히 내 몸이 안정 상태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상태를 갖다 만들어야죠.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고혈압에 대해서는 막연히 부담스럽고 좀 막연히 좀 꺼림직했는데 훨씬 더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철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나 또 이제 여쭤보겠는데요. 궁금한 거는 그러면 혈압이 200, 250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네. 본인이 느끼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그런 증상 아니면 느낌 이런 건 뭐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일단 스트레스, 나 열받아,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서 뒷목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혈압 올라 이러면서 뒷목 잡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보니까 혈압이라고 해서 혈압 올리다고 뒷목 잡는 분들은 되게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양반들이 많던데,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나오는 장면이 드라마에서는 요새 안 보여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뒷목이 아픈 거는 이건 근육통이에요.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몸의 긴장 인도가 올라가고, 특히 이제 목이라든가 어깨 이런 데 굉장히 근육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거기가 뭉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고요. 그때 혈압을 재보면은 혈압은 올라가 있죠. 근데 그거는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간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거지, 혈압 자체가 이제 그런 두통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뒷목 통증이나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는 없고요. 도리어 굉장히 높은 심한 고혈압, 우리가 고혈압성 응급이라고 얘기하는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두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뇌가 붓거든요.
뇌가 부어서 뇌가 붓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건 진짜 정말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은 전체 머리에 다 미치는 온 머리가 다 아픈 그런 통증이 나타나고 아마 그냥 견디기 힘든 그런 통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냥 아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쓰러지다시피 할 정도로 뭐 그 온 머리가 다 아픈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눈앞 아예 눈 속에 망막 있는 데가 망막 쪽에 거기가 이제 붓기 때문에 그래서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증상들이 고혈압성 응급의 증상이고요. 뒷목이 땡기는 거 그래서 아유 뒷목이 너무 땡겨서 왔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뒷목 마사지를 받으세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고혈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응급 상황들이 있다면 좀 시야 변화 이걸 하나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전체적인 굉장히 심한 두통. 뒷목이 아니고요. 네. 머리 전체에 있는. 사실은 저는 그런 장면들을 전 배우기만 했고 그 정도로 심한 고혈압성 응급은 일상 임상에서 그렇게 많이 흔하게 지금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혈압이 계속 하루에도 수시로 계속 변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결국 사실은 일반적으로 좀 제가 상식적으로 그냥 질문을 드리면 계속 변하는 혈압을 가지고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좀 혈압의 어떤 경향성들을 갖다가 쭉 봐야지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향도 사실 요새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혈압의 변동성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그것이 합병증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긴 한데 현재는 정설은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 거로는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고려는 해야 된다 정도고 혈압을 안정 상태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몇 번 재본 혈압이 계속 높은가 그리고 하루에 혈압이 정말 측정을 한 24시간 동안 혈압을 측정을 했을 때 한 50%라든가 60%라든가 이건 저도 지침을 찾아봐야겠습니다만 그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고혈압 체질이냐 아니냐를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임상에서 네. 교수님께서 환자분께서는 꼭 고혈압 약물을 드셔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에요? 우선은 혈압 관리를 계속해서 생활 습관 패턴을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른바 일기 고혈압 이상 그게 한 생활 습관 치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을 때를 교수님께서 보통 일기 고혈압 정도면은 한 6개월 정도까지 합니다. 6개월 정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여하에 따라서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일단은 그렇게 지금 보고 그다음에 2기 고혈압 정도라면은 사실은 지침상에서는 거의 그 즉시 그냥 약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2기 고혈압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현재 일반 사회 정서상 한 달 내지 2달 정도 관리를 갖다가 좀 본인 노력을 갖다 시도를 좀 해보도록 권유를 드리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지침상으로는 그 2기 고혈압의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같이 약을 병행을 해라 라고까지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을 또 진단받았다 제가 표현한데 우리나라에 고혈압 체질로 진단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을 갖다가 진단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제 시의적인 질문을 좀 드려서 볼게요.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유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보통 이제 호흡곤란이나 보통 폐쪽 질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심장에도 독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좀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점인데요. 특히나 지금 워낙 지금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저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코비드19 관련해서, 중증도라든가 사망률하고 연관되는 것이, 그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계 오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긴 있는데,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체질이 고혈압인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걸리는 것이 더 많은 것보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중증 질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좀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이요. 지금까지 이제 통계를 갖다 잘 분석을 해보면, 이 고혈압이 이 위험인자라기보단 고령의 위험인자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서 고혈압은 당연히 유병률이 높아지니까, 워낙 중증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고령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많고, 그 중에 심장혈관 질환자들이 많고, 같이 겹쳐 있어서 그래서 거꾸로 사실은 이거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다 정리를 해보면 고혈압 심장병보다는 나이 때문에 고혈압 심장병이 괜히 오해를 받는 거다. 사실은 나이가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현상적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 자체가 이 코로나19의 중증도로 진행하는 데서 어떤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 질환이 아니라 심장의 염증 또는 심장혈관 질환 이런 걸로 악화가 돼서 그것 때문에 사망한다든가 더 악화되는 분들이 사실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보고가 되고 있어서. 네. 그런 심혈관 질환 이미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든가 고혈압 당뇨병 같은 여러 가지 복합 인자들 때문에 심장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들이 높았던 분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그게 확 발현을 해서 그래서 나빠지는 경우들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은 현재로선. 그래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코로나19 관련해 더 질문 드려볼게요. 왜냐면 워낙 중요해서. 뭐 많이 하셔도 돼요. 예, 대한 이 고혈압학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혈압약의 일부 성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도 있던데, 그러니까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드시는 혈압약 중에 뭐 이름들은 상품명이야 워낙 다양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중에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사실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구체적인 어떤 성분이나 이 기전 약에 대해서는 좀 모르실 수는 있지만, 근데 본인이 드시는 약물이 코로나19가 걸렸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악화하거나 뭐 이런 단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어떤 연구가 필요한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런 약제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연구들이 이제 속속 좀 발표가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 정리해서 일단 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아직 아마 지침을 발표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미국과 유럽 고혈압 심장학회 등에서는 적어도 전문 잡지들에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건, 어떤 고혈압 약제든지 간에, 또는 이 고혈압 약제가 그냥 고혈압 관리뿐만이 아니라 심장병에도 도움이 되는 약제거든요. 네. 그래서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약제를 쓰고 있었던 분들, 심장병 관리를 위해서 그 고혈압 약제를 쓰고 있었던 분들, 또는 이게 이 만성 콩팥병에도 쓰이는 약제이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에도 관리를 위해서 쓰고 있었던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약제를 중단할 근거는 없다. 중단해서는 도리어 위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단하지는 않아야 한다. 네,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혈압 드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드시면 되는 거네요. 계속 드셔야 해요. 네. 그거 갖다가 지금 결국은 우리가 어떤 치료든지 간에 사실은 뭐 어떤 치료 약제든 수술이든 시술이든 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건데 지금 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타입의 약제는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잃을 것보다 얻을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 갖다 중단했을 때 잃을 것이 너무 많아서 당연히 뭐 약간의 이슈가 돼서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꾸준히 지속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 미국과 영국의 지금 학계 정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새로 지금 약제를 혈압 관리를 위해서 약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상태니까 굳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약제를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 이렇게 지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하고 되고. 추가적인 연구나 데이터가 좀 더 쌓여서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거꾸로 지금 같은 약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중증 환자들에서 경과를 갖다가 또 호전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같은 약제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그런 어떤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이 약제를 이용해서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해서 약을 써서 치료에 도움을 받자고 하는 그런 임상 연구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데까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난 이 약 먹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돼, 뭐 이렇게 겁을 내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 약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고 있으니까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맞고.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일단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철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이 고혈압에 대한 지금 궁금증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더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한번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리포터 전수연 씨가 좀 담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교수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고혈압이 조금 있는데 고혈압 환자들은 뇌졸중 위험이 높다고 해가지고 약을 열심히 먹고 또 전조현상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뇌졸중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지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혹시 뇌졸중 전조현상이 나타났을 때 위험 인자가 고혈압이니까 고혈압 약을 추가로 먹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몸을 좀 무시무시하게 아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몸에 좋다는 것만 먹고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몸에 좋다는 약을 다 먹는다는 거죠. 뭐 간장약에 위장약에 게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아스피린이 뇌졸중 예방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고 있는데요. 혈압이나 당뇨가 없는데도 아스피린을 먹는 게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할아버님, 아버님 두 분 다 뇌졸중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저 하나뿐인데 뇌졸중도 대물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는 뇌졸중 혹시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위험 인자가 고혈압이니까 고혈압 약을 좀 추가로 먹게 되면 혹시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교수님? 절대 틀립니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네.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분이 뇌졸중이 의심되는 이거 뇌졸중인 것 같다. 그거는 혈압약은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뇌졸중 전조 증상이 느껴진다. 뭔가 어지럽다. 뭐 어디쪽으로 한쪽으로 쏠린다. 마비가 온다. 그냥 무조건 병원으로 당장 가셔야 돼요. 무슨 약을 갖다가 먹어서 해결하고 뭐 우황청심환 고혈압약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병원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 네, 혈압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좀 많이 아끼는 편이신데 이분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는 없으시대요. 근데 일단 여러 가지 음식도 잘 드시고 뭐 몸에 좋다는 거 그리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뭐 몸에 좋다는 약도 그렇게 잘 드시는데 또 어디서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스피린이 또 이 뇌졸중 예방에 좋다 해서 아침 저녁 드시고 계시대요. 근데 뭐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없는데 이게 정말 예방이 되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아스피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데요. 현재 정리된 정설은 위험인자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 고혈압, 당뇨병,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별 도움은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아스피린으로 인한 부작용이 뭐 없지는 않으니까 네. 부작용을 감수하고 먹을 만큼 그 가치가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위험인자가 전혀 없는 분들은 아스피린 드시는 것이 별로 권해드리지는 싶지는 않고요. 다만 당뇨병,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동반돼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아스피린을 드시는 쪽이 일단 더 나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 지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늘 관리하던 대로만 열심히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그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 다 이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이게 되물림이 되는 건 아니냐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어떻게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뇌졸중 자체가 뭐 제가 신경과 그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뇌졸중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일찍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찍이냐가 문제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한 60대, 요새는 뭐 워낙 60대도 다 젊으신 분들이니까. 맞아요. 60대 때, 예전에 한 70년대 60대 뇌졸중을 쓰러지셨다. 그때하고 지금 60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그 일찍이라는 거를 정말 일찍이라고 생각해야 되냐. 왜냐하면 고령에 발생한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가족력으로 치질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80 되시는 어르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더라는데 이건 우리 집안 내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55세 이전, 여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비교적 젊은 연령이라고 일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뇌졸중 자체가 가족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는 얘기를 하기 힘들어요. 근데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이런 위험인자들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네. 뇌졸중이라는 걸 갖다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으냐라는 것보다 내가 그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사실은 더 맞죠. 그렇겠네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 뇌졸중 걱정 없이 그냥 고혈압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고혈압과 그 기타 지금 네. 말씀드린 그런 다른 여러 복합적인 질환들. 네. 알겠습니다. 네, 리포터 전서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철 교수님과 함께 고혈압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이렇게 고혈압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과 자세한 이야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그리고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의학전문기자 박광식이었습니다.